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정각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한 적이 있을까요? 엔비디아 이야기예요. AI 칩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분기 실적 발표를 미국 시간으로 시장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 젠슨왕 CEO가 애널리스트라고 질의응답도 하고요. 근데 제가 새벽에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실적 발표를 이렇게 중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기 한 3,000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한다고 그래가지고 KBS에 들어가 봤더니 KBS 채널에도 한 3,000명 있던데,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 타임즈 계속 속보 알람이 딩동딩동 와요. 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왜 그러냐? 이게 AI라는 이 새로운 기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갈 사회의 미래를 보여준 어떤 바로미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시장의 주가 전체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봐서죠. 근데 내용이 뭐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최승병 박사가 나와서 얘기해 주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실적이 시장 예상 조금 못 돌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AI 칩 수요 너무 많아서 생산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신제품 블랙웰은 4분기에 선적한다고 했는데 4분기부터 매출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블랙웰이 생산 지연된다는 얘기 지난번에 최승병 박사가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확인해 준 셈이 돼서 이게 좀 위험신호로 보였어요. 이게 실적은 괜찮아 보였는데 그래서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9%까지 빠진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 엔비디아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적 괜찮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하지? 왜 빠지지? 왜 그러냐? AI는 사실은 지금 이미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고 꿈이 된 거예요. 매직이 된 거죠. 엔비디아 매직.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우리의 꿈은 좀 멀어진 건가? 현실적으로 따져 묻기 전에 이렇게 정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 매직 끝난 건가? AI 매직 끝난 건가? 아니면 떨어지면 이제 관심 갖고 투자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은 늘 불확실합니다. 그냥 저는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고 뒷시간으로 불확실한 건 미룰게요.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AI는 새로운 산업혁명 가져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동차 운전할 때 그냥 우리는 기계를 다뤘는데 조수를 부리듯이 또는 조교를 부리듯이 아니면 운전사를 고용한 것처럼 AI를 고용을 하게 되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기계가 다 바뀌어야 돼요. 컴퓨터 바뀌어야 되고 스마트폰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쩌면 복사기나 자동차까지도 모두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교체 수요가 일어나서 또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우리 삶도 바뀔 수 있다. 거대한 투자, 거대한 수요가 따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꿈은 모르겠어요. 잠잠해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 반응을 보니까. 그렇지만 AI의 꿈은 사실은 사라질 것 같진 않다. 빅테크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AI 칩을 여전히 수요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데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거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매직이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새벽에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30분 뒤부터 최승병 박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시고 물리학 박사죠. 네, 테크노믹스 시간에 이 이야기 포함해서 애플이 구글하고 손잡고 또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I 칩 시장의 역동적인 변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지금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를 모셔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핫한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 이슈가 많죠. 의료 대란도 있고, 딥페이크, 내년 예산도 나왔고요. 지금 이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계십니다. 아하, 네. 이제 두 번째밖에 안 된다니 놀랍긴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처음이고요. 브리핑을 하고 지금 막 기자회견에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이 남은 임기 2년 반의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기자회견이고, 다들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정면 돌파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시간 동안 지켜보니 여전히 동문서답에 동어 반복이 많고, 그런 비판이 많았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들을 안 만나고,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경청하지 않고, 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게 답답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이슈들이 있죠. 그걸 지금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뭉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태도 그리고 네. 가족 문제, 이 네. 김건희 여사의 여러 네. 가지 수사에 대한 문제 이런 네. 것들 많이 관심 가졌는데 그 언급은 혹시 브리핑에서 아직 나오지 있었나요? 않았습니다. 브리핑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브리핑은 오늘 이제 4대 개혁, 4+1 개혁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좀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일단 뭐 안타깝게도 다 이미 나온 내용이 대부분인데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은 한번 짚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어떤 얘기가? 예, 연금 개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짚었는데 지속 가능성과 세대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 지속 가능성은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정부가 보장을 하겠다라는 걸 입법하겠다,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수 개혁은 안 된다, 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대 공정성도 많이 나온 이야기긴 하죠. 그래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획기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장년층은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가? 또 2030 세대와 이게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또 이제 이 소득의 격차를 봐야 될 텐데 이 세대 간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핵심은 지금 중장년층들이 좀 더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청년 세대들이 좀 부담이 크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결하는 게 과연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으로는 이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연금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기초연금을 보완하겠다. 이건 또 사실 이제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주제긴 한데요. 결국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재원 마련이 없는 상태도 고민이고요. 그리고 정부 부채도 늘고 있고, 정부가 계속 긴축 재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임기 안에 40만 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지속 가능성, 세대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지속 가능성은 쉽게 말하면 네. 보험료를 올리겠다. 지금 9% 정도 되는데 네네. 13% 정도로 아마도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9% 정도 올려도 결국 이게 8, 9년밖에 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 공정성을 보완해서 이제 청년층에 좀 이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받는 돈도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게 자동 안정화 네네. 장치죠. 네, 자동 네네. 안정 장치를 한다고 아, 했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자동 안정화 장치로 연금 재정이 안 좋아지면은 받는 돈을 맞습니다. 낮춰서 지속하겠다는 얘기고 세대 공정성은 청년 좀 덜 내게 해주겠다는 네네. 얘기고 네. 보험료는 덜 들어오니까 이제 더 덜 받게 받는 하는 돈은 거죠. 덜 받게 되겠어요. 국민연금 구조가 내는 만큼 훨씬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덜 내게 하면은 부담이 좀 덜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아 청년 세대가 덜 내면 덜 가져가게 되는 거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평균 수익비가 1.5라고 하면은 이게 내는 돈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익 그 재정의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이즈를 좀 줄이겠다는 거죠, 청년층은. 아, 기자회견 내용에는 그 세세한 숫자는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 조금 지켜는 봐야 네네. 되겠네요, 그 부분은.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에서 기초연금 40만 원을 꺼낸 네. 거죠. 근데 거기서 지금 지적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 좋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것은 좋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들어가죠. 이거는 네.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고 기초연금은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건데 정부 재정을 늘려야만 기초연금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감세를 통해서 계속 정부 재정을 줄이겠다는 기조하고는 네. 이거는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유 토론이면 손 들고 바로 그 자리에 여쭤볼 것 같은데 이걸 말을 한참 지루할 정도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그렇고 또 의료개혁. 뜨거운 게 의료개혁이죠. 그러니까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이 그나마 좀 새로운 이야기 있었는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으니라고 했어요. 마무리된 것인지도 의문이고 계속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에 일단 또 유보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의료계에서는 올해부터 증원하면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이 마무리됐다라고 표현한 것도 좀 독특했고요. 이제 마무리됐으니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인식의 격차가 꽤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당장 추석에 의료 대란, 병원이 셧다운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응급의료센터에 전문의가 한 명이서 밤새 그 환자들을 보고 있다. 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다음 단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의대 신입생은 차질 없이 가겠다라고 했고요. 수가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대 신입생을 차질 없이 가겠다라고 해서 못을 박으면 이게 더 이상 이제 이걸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그러면 의사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뭐 내년에 돌아올 것인가? 근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내년에 의대 1학년생이 2배로 늘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와도 완전히 이것 때문에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제 민주당 김한규 의원 네. 이분 아버지가 병원장이셨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병원장을 지낸 의사 출신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일반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간이식 대기자가 지금 옛날에 3개월 정도 대기를 했는데 지금 6개월을 대기해도 수술을 못 받는다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700명대에서 지금 1000명대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죽고 있는데 대통령이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섬찟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한동훈 지금 한때 이인자였던 사람을 지금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고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뭉겼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부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이 왜 2,000명을 고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이미 4월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신문 기사를 보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기자들에게. 다 말했고 이게 다 그 취지도 다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동문서답인 것이죠. 지금 의료 대란 그리고 의료 공백,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왜 2,000명을 고집하느냐. 만약에 1,000명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의료계와 협상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미 다 말씀드렸다. 2,000명을 올려야 되는 건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현안에 대한 답은 피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의료개혁하겠다는 방향을 얘기했죠.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는 전공의 대형 병원, 맞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 중심이 아니라 전문의하고 PA, 그러니까 간호사들인데 이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한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이제 간호법 통과시켜서 어제 통과됐죠. 그거를 그렇게 가겠다. 장기적인 방향을 이렇게 말했고, 근데 현안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가도 개선하고 등등등 요구사항들이 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건 이미 쟁점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리고 지금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당장 이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것들, 내과, 외과, 필수 의료 부족한 부분들을 수가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건 정확히 이야기하지도 않고 정작 의사들을 달랠 방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근본적인 완전히 그 다른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달 안에 윤석열, 한동훈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참 치졸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이제 틀어지니까 밥을 안 먹겠다. 밥은 추석 이후에나 먹자라고 지금 미룬 상태인데요. 그만큼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그만큼 골이 깊다는 거고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안 된 상황이다.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벌써 충돌이 5번째입니다. 기억 빠르게 볼까요? 첫 번째는 올해 1월에 김건희 디올백 논란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때 이제 화가 많이 나가지고 한동훈을 심지어 그때 비대위에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면 선거 망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 봉합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 가서 폴더 인사를 했죠. 가지고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1번. 해결한 것 같았는데 해결 안 됐죠. 황상무 핵칼 테러 발언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이었죠. 그것 때문에 또 총선이 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또 한 번 그 엄청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뭔데? 그래서 이것은 인사권인데 왜 인사권은 대통령실을 결정하는 거다. 당연히 결정하는 거지만 여당 그 선거 총괄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것조차도 참지 못한 상황이었죠. 세 번째, 선거가 한참이던 시절에 그 선거는 끝났고 선거 패배했죠.
얼마 전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김건희 익심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는데 문자를 씹었다는 거죠. 읽고 묵살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이 메시지가 뒤늦게 공개가 됐느냐. 그 공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김건희 여사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내 문자를 저 사람이 이렇게 씹었다. 씹었다는 표현이 좀 경박하지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않았다. 네, 답을 하지 않았다. 네. 그 메시지를 일부러 언론에 노출을 한 거죠. 한동훈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을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걸 김건희 여사가 기획해서 이걸 흘린 거고 나중에 전문까지 흘러나왔어요. 그랬는데도 결국 압도적인 차이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죠.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충돌이었고 네. 이때부터 이제 이미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였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아마 2승 1패네요. 그러니까 황상무 사퇴, 익심 논란 이건 한동훈 대표가 이겼고 네. 1번은 일본만 홀더 졌죠. 인사로 패배. 그리고 네 번째 김경수 경남도지사 복권. 네네네. 이걸 왜 이때 밀어붙이느냐. 이제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를 내보내면 이게 이제 민주당이 자중 질환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김경수와 이재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라고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또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 그래서 같은 발언을 하신 이건 거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야권의 분란을 노렸는데 결국 여권의 자중질환, 정부와 당대표가 또 크게 부딪히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무슨 분가? 결국 김경수를 복권을 했죠. 복권을 했지만 이건 무슨 부라고 보기보다는 명분상 한동훈이 앞섰고 네. 김경수 복권한 데 대한 복권에 따른 정치적 실익이 없었죠.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또 당대표가 한동훈이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정치적 레임덕 대통령보다 더 이제 뜨는 세력이잖아요. 아직 레임덕은 아니에요. 그래도 2년 조금 넘었으니까. 네. 어쨌든 다섯 번째 지지율이 충돌이 높을 수 지금 있죠. 이제 의대 증원인데 올해는 가되 내년에는 유의하자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또 역시 한동훈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괜찮네. 한동훈이 나서서 이걸 해결해 보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심지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국민 건강에 대해서 나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큰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듣기에는 누군가는 책임감이 책임감 없다. 없다라는 표현으로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누구에게 굴복하느냐. 한동훈에게 굴복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결국 전혀 양보할 수 없다. 한동훈한테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의사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아무튼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또 했어요. 이것도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무책임한 소리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의사들이 지금 과로에 쓰러지고 있는데 응급실은 텅텅 비어 있고 심지어 그 고대 응급센터도 고려대 병원도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하루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문을 닫았지만 의사가 많이 쓰러지거나 의사가 아프게 되면 이제 응급실 당직을 설 의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통령은 지금 이미 의대 정원은 끝난 거고 이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입시가 이미 다가오고 예, 9월 달이면 그렇죠. 수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예. 지금은 바꿀 수는 없다. 사실은 그것도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국민은 사과를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제 학부모로서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이미 돼요. 어렵다 치면 그거는 반란이 일어나요.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미안하고 내년에는 이걸 좀 줄이든가 다시 원점에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의료계에서는 그건 절대 받을 수 없다. 당장 올해부터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확하게 올해는 그냥 올해는 가자. 네. 그냥 2,000명 증원된 가자. 안으로 네. 가자. 네. 가고 내년에라도 이걸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보자라는 거죠. 1년 유예라는 건 그럼 내년에는 다시 감원을 하자는 그렇죠. 거예요. 내년에 다시 2,000명을 줄여서 가자. 줄여서 네. 뽑자. 왜냐하면 학생도 지금 넘쳐나고 한 학년을 완전히 다 지금 꿇어야 되는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볼 만하다고 논의해볼 얘기했죠. 만하죠. 사실 이재명 대표도 아주 이렇게 전략적으로 네. 한동훈 편을 들면 또 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이 한동훈 측근, 한동훈의 의중과 비슷할 텐데 내부 총질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굉장히 또
노골적으로 서로를 우회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늘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이 답인 것 같습니다. 양보할 수 없다. 이대로 가야 된다. 답을 한 이미 거네요. 지난 4월에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신문에 다 나와 있다.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동어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한 갈등 5장면 주셨는데 네. 지금 몇 승 몇 패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저울추가 어디로 아까 밀리고 레임덕은 있어요? 아니라고 하셨지만 한동훈에게 힘이 실리고 명분이 실리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마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이 아마 지금 상태로 보면 폭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폭망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실망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 상황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그럴 의지나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더 인사 한 번은 패배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동훈 대표가 차곡차곡 뭔가 그렇죠. 크레딧을 쌓아가고 그렇죠. 있으면서 네. 좀 그리고 권력 구도가 바뀌고 있다. 한동훈에게 못 이기는 척 힘을 실어주거나 하면 좋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2인자에게 양보하는 캐릭터가 아니기도 하고 검사 조직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조직이었죠.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검사 동일체인데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 동일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한동훈은 그런 순간 정치적 생명이 끝날 거기 때문에 한동훈은 계속해서 또 자기 지금 이 차기 권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굳이 스코어를 따지면 1대4 정도 지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대1로 이기고 있다. 네. 그리고 정면 충돌을 향해서 뭔가 차곡차곡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의사 얘기는 조금 네. 더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는 올해 입시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은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고 이재명 대표도 약간은 그거라도 논의할 수 있다. 받아보자. 네. 뭐 맞장구를 쳤고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아까 의사들은 반대한다고 했고 정부 의사들은 입장은 전혀 안 된다는 거고요. 정부 입장은 당연히 정부 입장은 없는 상태죠 지금. 음. 대통령 사실 어떻게든 이제 최근에 보면 보수 진영 또 심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수 언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심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하고 바라는 정서가 있고 사실 이제 그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 중에서도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과 이 갈등을 겪고 한동훈이 설령 아웃되더라도 이걸 한동훈이 몸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정서가 많은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막 돌아가시고 정말 불행한 사태죠. 네, 그리고 네. 의사 선생님들, 뭐 네. 특히 이제 대형 병원에 있는 지금 교수님들, 네, 네. 또 이 전문의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간호사들도 당연히 고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의사들이 특히 이제 전공의들이 네. 의료 대란을 네. 문제를 삼는 것은 네. 본인들이 병원에서 나갔잖아요. 환자를 네. 버리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상황을 정부만 비판하는 건 또 사실 맞습니다. 맞지는 사실 않아요. 지금 그 응급실을 고군분투 지키고 있는 의사들 역시 대단하시고 존경하시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전공의들 상당수는 또 나가서 또 그 피한성으로 갈 거란 말이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돈 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여전히 필수 의료는 버려진 상태로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의료 내란이라고 하지만 필수 의료가 쟁점인데 그 쟁점을 지금 다들 외면하고 있거나 미안하지만 사실 볼모로 잡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전에도 비슷한 표현을 썼지만 솔로몬 아기 재판 같은 상황인데 이 아기를 두고 아기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아기를 칼로 베는 직전까지 실제로 아기가 지금 뭐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서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기자회견장에서 뭔가 기사가 나온 모양인데요. 예. 그 김건희 여사 예우하면서 수사한 거 있잖아요. 네네. 휴대폰 이렇게 네네 출장 수사했죠. 네. 출장 수사한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대통령이 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그것도 사실 이게 이제 그 김영란법 부장청탁금지법 관련 그 이슈이기 때문에 진작 사과를 하고 사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는 이 처벌 조항이 아예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 이걸 알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도덕적 그 충격은 있겠지만 사실 당장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흔들릴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여기까지 더 키우면서 이제 정치적 리스크, 정권이 흔들릴 상황까지 끌고 왔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게 이제 남은 2년 반을
가로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뭉개고 지나가면 이 디올백 이슈가 정권 말까지 계속 가져가는 이슈가 되겠죠. 그러네. 아내를 지키려고 국정을 망가뜨린 그 대통령은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 크레딧을 쌓아 나가다 네. 보면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차기 네. 주자가 될 거면.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사심의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사심의에서도 이걸 완전히 뭉개기는 쉽지 않을 거다. 수사심의를 뭉개면 이제 검찰 조직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너질 거라서 아마 이제 수사심의는 또 현직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부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외압이 없다. 경찰, 공수처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발언을 했는데. 익히 예견됐던 그런 답변인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지금 걷어차버리는 상황이고 임기 이후 두 번째 지금 기자회견인데 다음 기자회견은 언제 할지 모르죠. 근데 아마 이 상황이 되면 다음 기자회견은 정말 더 큰 건으로 사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이 기자회견이 만회를 하고 덮고 다음 단계 나갈 그런 중요한 기회인데 덮기는커녕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저는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이 언급할 때, 특히 이제 특검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뭔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죠.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최상병 수사를 특검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가 잘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본인이 임명한 수사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 자체 의심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공정한, 사실 본인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그러면 나도 이 좀 공정한 결과로 이걸 빨리 털고 싶으니 제3의 어떤 공정한 이 특검이든 어디든 해서 이걸 공정하게 투명하게 처리해보자라고 제안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시간 많이 갔네요. 35분까지 하시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럼 조금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 여기까지, 윤한 갈등 네.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뉴스 좀 전해주시죠. 한두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를 볼까요? 네네네. 딥페이크, 네. 파장이 엄청나죠, 지금?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딥페이크가 사실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깨달아야 될 거는 무단 촬영 배포가 사실은 이제 신체적 위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도 보면 유럽 보면 이제 이런 이 디지털 성범죄도 거의 그 물리적 성범죄에 준하는 형태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단순히 그런 영상을 보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판례였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되지 않는다. 외국은 이제 그런 이 소지만 해도 제작만 해도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생들도 이게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이거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 끝장난다. 그렇죠. 감옥 가게 될 수 있다. 전과자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 이 여학생들, 학생 피해자들도 죽어도 끝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모욕이나 굴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내가 완전히 까발려서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 공포 상황을 평생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이제 안타깝지만 한 가지만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학생을 이 능욕방을 만들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여학생에게 또 연락을 해가지고 너 저기 영상 떠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온갖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 학생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또 그 반응을 서로 공유하면서 즐기는 그런 영상인데 와 이거는 이 1000명을 다 찾아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진짜 지금까지는 엄단하라고 일단은 네.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다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절반 넘게 다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이게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때는 지금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공범 중 한 명이 지금 이제 징역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어떤지 그런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이 양형도 거기에 따라서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거 과장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죠. 이제 했는데 22만 명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인이 0.03이니까 하면은 700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사실 이제 궤변입니다. 사실 22만 명이 뭐 100% 한국인이 아닐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22만 명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한겨레가 먼저 썼지만 조선일보도 어제 일면 머리기서 22만 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이건 네네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리고 정말 한국 사회가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22만 명이나 있는 글로벌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상당수가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리고 또 이 10대 피의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대 피의자들은 이게 범죄란 자각도 없이 이렇게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한국 사회 여기서 정말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을 공격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었는데 그 교사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유포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었고 만약 혼자만 봤다라면 처벌이 안 됐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네. 우리가 좀 온 힘을 다해서 다 같이 좀 네.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건국절 논란 잠깐만 얘기하면 좋겠어요. 때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지금 예, 뭐 그렇죠. 일제시대가 무슨 성격이냐 이거 정말 뭐 이런 꼭꼭 얘기.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일제시대에 나라가 망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일본 국적이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언뜻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걸 이제 가지고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런 말을 했어요. 45년에 광복된 걸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20년 된 논쟁인데요. 그 이제 건국절 논쟁이기도 하고 식민지 근대화론 논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그런 거죠. 일제시대가 한국의 근대화를 만들었다. 일제시대 덕분에 한국 경제성장의 뭐 틀을 닦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제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보다는 이제 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광복도 중요하고 건국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건국절 논란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하나의 중요한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못을 박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보수 진영에서는 최근에 중앙일보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 그때 나라가 없는 건 맞는 거 아니냐?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당연히 일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었으면 과연 일본이 일본 정부 제국주의가 한국 국민들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일본인의 시민권을 줬냐? 아니었던 그런 거죠.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영국이 지배했으면 그때 인도가 영국 사람이 됐나요? 그건 아닌 것처럼. 네네.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서 보면 북한이 또 지금 한국 미수복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에서 이 탈북자가 내려오면 별도로 국적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넘어오면 바로 주민등록번호만 부여하면 되는 것처럼 이미 이제 법적으로 한국 국민인 거죠. 그걸 연결시켜서 임시정부 때도 사실 우리가 영토는 없었지만 행정력이 닿지 못했을 뿐 한국 국민이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철우 교수라고 있잖아요. 연세대 교수. 네네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드님이시고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중마고라고 사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지금 입장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네네.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네. 올리신 글을 제가 네네. 전달받았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역사 퀴즈가 벌어지고 있다. 저런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다. 네. 적절치 못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일제 지배 불법 무효. 네. 이 8글자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증거를 대셨어요. 이 법학을 하시니까 네네. 1986년도에 우리나라 국무회에서 의결한 안을 예. 올려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05년 11월 17일에 소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8월 22일에 소위 한일합방조약을 비롯하여 1910년 이전에 체결된 한일 간의 재조약은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의 조약 체결권자, 그러니까 고종 및 순종이죠. 예. 순종에 대해서 강박을 행사하여 체결된 조약이므로 현 국제법 이론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한일합방 당시의 국제법 이론에 의하여도 당연 무효이며 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박정희 때 한 그렇죠. 거죠.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제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음.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것은 무효, 한일 간의 강제 병합이나 그 이전에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은 모두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1965년에 한번 확인한 것을 1986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것은 다 우리가 알고 다 군사 정권이잖아요. 전두환 그렇죠.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무효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한일 합방 무효라는 거 우리가 그 일제시대 내내 우리가 외쳤던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된 분들은 김문수와 김영석 님은 이게 그걸 이미 국제법적으로 이미 일본이 병합됐으니까 그걸 인정하자라는 말이고, 교과서에 국가의 3요소가 주권과 영토와 국민인데 우리는 영토를 빼앗겼을 뿐이지 주권을 빼앗긴 게 아니었고. 근데 이게 예.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낸 거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으며,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계속 네. 존속되어 왔으며 행위 능력, 영토와 인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되어 온 것이다. 명쾌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한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던 주권을 회복한 것이며,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제법 주체인 국가 내에서의 국채, 정체 및 국화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네. 라고 1986년 전두환 정권 때 이미 국무회에서 의결해서 우리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관 후보자가 네. 나와서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 약간 그냥 본인이 어디서 읽은 책을, 지식을 자랑하는 것인지 네.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 이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 대통령의 심리도 사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오늘 뉴스가 많은데 네. 시간이 다 돼서 네네. 어쩔 수 없는, 다음번에 좀 더 네네. 다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정환 대표 말씀 네. 듣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물리학 박사죠. 이분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해석할지 하고, 애플과 구글 연합해서 여기 맞서고 있다는데 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에서의 전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면 과거사에 대해서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일에 대한 증오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진실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지지하고 오히려 한국이 나서 가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공범이다라는 정도까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국가라는 건 왜 있습니까? 국민이 지금까지 국가를 지키는 과정에서 당해온 많은 피해들, 그걸 기억하고 충고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아닌가요? 국가가 가진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다 포기한 겁니다. 이건 뭐 보수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현을 시켜가지고 인류에 이바지한다든지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인데, 자기의 장점도 포기하고 남이 가진 단점, 문제점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돌플로밋이라는 글로벌한 이건 외교 잡지에서 윤 정부야말로 일본의 역사의 그 공범이다라고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밀떡의 아이돌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굵직한 일 많았는데 어쨌든 네.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거는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헤즈볼라하고 붙는다고 하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 가나? 막 이런 불안을 좀 가졌었어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지난 일요일 현지 시간 일요일인 25일 새벽에 이번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헤즈볼라 쪽에서 대량의 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는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니까 공군기 한 100여 기 이상을 날려갔고 미사일 발사대들을 대거 폭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타격을 받고 남은 뭐 한 320기 정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미사일과 드론을 헤즈볼라 측에서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우리가 몇백 기 정도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이언돔으로
이스라엘이 그 정도는 충분히 다 요격을 해갖고 큰 피해 없이 이스라엘 쪽은 큰 피해 없이 이번 충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뭐 이 사건을 두고서 계속 얘기한 거는 이 배후에 이란이 얼마나 개입한 이 공격이냐. 지금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은 계속 충돌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엔 규모가 상당히 커갖고 확실히 뭐 뒷배가 없이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이건 보복은 아니고 뭐 이스라엘 너네가 계속 잘못하니까 우리 헤즈볼라 쪽에서 한 거다라고 약간 좀 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이란이 사주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주가 있었다. 네, 이 정도 대규모 공격 몇천 발 정도 준비해갖고 한 거는 뭐 이란이 어떻게든 뭔가 부추긴 게 있었는데 이란이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마땅한 유효한 타격을 유효타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 공격은 수단이 뻔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걸로 하자. 근데 만약에 의외의 성공을 하면은 야 우리가 이번에 보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려는 그런 태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했다고 하면은 괜히 또 쑥스러워질까봐 그런 네. 건가요? 국내 여론용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대선하고 관계, 그랑도 개혁파 관계가 대통령의 있죠. 국내 여론 눈치 보기 이런 거 다 말씀 주셨는데.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보복하겠다고 팔을 뻗었는데 이스라엘이 딱 막아내면 굉장히 이것도 체면이 두 번 깎이는 일이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안 한 건데 혹시 성공했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걸 뒤에서 다 계획한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란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랑 관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방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란 하메네이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죠. 종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 이제 신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핵협상 재개가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핵협상 그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도 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제시키안이 이제 민심을 받들어서 혹시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된 다음에 미국이랑 다시 협상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건 뭐 내가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이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괜히 뭐 긴장을 높일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럴 이유는 없군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일단은 먼저 타격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에요? 더 확산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네타냐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계속 이걸 좀 더 강한 국면으로 그래서 뭔가 좀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는 어쨌건 이 타격이 유효타를 주기 전에 선제 타격으로 막아낸 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좀 약간 으쓱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잘 막았다. 네. 네. 원래 뭐 지난번 이 하마스 기습 때는 그걸 전혀 막아내지 못해갖고 큰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방어를 해냈다라는 면에서 일단은 좀 으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면 치레해갖고 그 다음에 수가 이제 고민일 겁니다. 일단 체면 치레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질러 그래서 지금 뭐 가자 서한 지구에까지 지금 공격을 계속 쑤셔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전을 바란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오버하면 곤란한 것이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괜찮겠지만 해리스가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거 뜯어 말렸는데도 그때 그렇게 너네 노골적으로 저쪽 편 들었어 라고 하면서 나중에 오히려 이란과의 핵협상 쪽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좀 약간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를. 군사력 자체는 어때요? 이번에 헤즈볼라 공격 막아낸 거 보면은 이스라엘이 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유효한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뭐 전통적인 수단으로 뭐 정규 군사력으로 보나 뭐 각종 감시자산으로 보나 첨단 전력으로 보나 이게 이스라엘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지상군을 쓸 수가 없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 도발을 심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미국이 이 사태 악화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이 지중해와 홍해에서 어떻게든 양쪽을 뜯어 말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직접 충돌로 가긴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적어도 미국 대선까지는 이런 네, 전망이시네요. 제 예상으로는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대선을 보기로 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심각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념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동에 평화가 온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예, 가자지구, 이젠 서한지구에서까지 무고한 민간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이 인질들은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군은 계속 지금 헤즈볼라 등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뭐 그나마 안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충격이 안 오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뭐 이런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냥 안심하고 어디선가의 희생을 우리가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뭔가 좀 씁쓸합니다. 씁쓸한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돌려서 이제 물리학 박사이자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신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애플은 우리 엔비디아 칩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구글의 AI 칩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건 또 뭐지? 엔비디아가 한 방 먹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아요. 이거 좀 차곡차곡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진짜 빅 이벤트가 있었죠. 뭐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엄청난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도 잠이 안 와갖고 이제 쭉 뉴스 보고 시장도 보고 했는데 진짜 두 번 놀랐습니다. 첫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야 역시 좋구나 이렇게 이 실적이 좋을 수가 있나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놀랐고요. 네. 그 다음에 아니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폭락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아까 보니까 9%까지 떨어졌어요. 네. 시간에 관리긴 하지만. 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본 거는 한 7%? 그 정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저도 절로 들더라고요. 뭐 실적 보면은 이번 분기 매출 뭐 다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다 상회합니다. 매출이 드디어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 와, 3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건데 최초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전 분기 대비한 30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그럼 3천억? 아유. 30조? 네. 거의 40조죠, 거의 40조. 40조죠. 네. 1,300원이니까 이제. 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전 분기 대비 거의 5% 성장을 했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12% 성장한 거고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5% 정도 이제 높은 수치고. 시장의 애널리스트들 예측 네. 평균보다 5% 높았다. 그죠. 그리고 또 많이 보는 EPS 주당 순이익도 이게 컨센서스보다 6% 정도 상회한 68센트인가요? 뭐 그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좋은 어닝인데. 그 그럼요. 정도면.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 정도면 한 보합권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그냥 안심하고 다들 그냥 이제 주가는 유지되겠다 싶었는데 웬 거야. 같이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한참 제가 머리를 굴려보고 혹시 내가 뭐 놓친 거 있나 계속 봤는 이 사이사이를 봤는데 별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지금 수요 강하다라고 하는 거 조금 나빠진 거라고 하고는 매출 총이익률 정도인데 네. 이게 전 분기에 78%였다가 지금 75%로 조금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회계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70, 80%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꿈의 75% 숫자죠. 남았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원가 빼고 그만큼 남았다는 건데 아니 이게 하이닉스가 좀 잘 나간다고 하지만은 하이닉스도 매출 총이익률이 한 40% 정도, 삼성전자도 한 40 거의 가까이 되고 보통 제조업에선 40%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고 이게 보통 60% 정도 되는 데가 IT 기업들 뭐 구글이나 그 정도 돼야 뭐 50% 60% 정도 그렇죠. 근데 거기는 광고 매출이 많은 거고 네. 광고 매출은 뭐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나 그런 건데 아니 명색이 제조기업이 이 정도 나왔는데도 시장이 이거 갖고 트집을 잡는다? 물론 뭐 이번에 블랙웰 약간 지연된다는 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땐 길게 봐서 큰 거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블랙을 한번 네. 집중적으로 짚어주셨죠. 얘기하면서 뭐 그 정도는 뭐 신제품 만들 때 이번엔 특히 두 개 다이를 붙이는 과정에서 그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조금 고치면 금방 해결되고 생산 지연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과민 반응한 것은 야 역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쌓여 있구나. 뭐 경기 침체 우려부터 해서 AI 고점론, 거품론 등등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했으면은 이 정도 갖고도 아마 뭐 이제 흔히 바이사이드라고 하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컨센서스보다 10% 정도 높은 실적을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한 5%, 6% 정도 상회하는 정도니까 이것도 못 믿어라고 해서 그냥 막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몇 주 전에 그거 짚어주셨잖아요. 블랙웰이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기사 나왔을 때 그게 큰 결함은 아니고 예정대로 나오긴 할 거다 말씀 주셨고, 지금 젠슨한 컨퍼런스 콜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집요하게 묻더만요. 물으니까 이게 정확한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계속 4분기부터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계속 선적한다. $10억 정도 매출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좀 명확한 얘기를 해주길 원했던 것 좀 같아요. 불투명하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다들 불안할 때는 그 약간의 불투명함만으로도 뭐 그냥 던지겠죠. 그러니까 뭐 심리 자체는 뭐 이해합니다만은 제가 사실 뭐 주가를 자세히 제가 뭐 주식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구나, 나는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 부분 말고는 불확실하니까 그거 네. 말고 엔비디아의 지금 계속된 상승세, 요거는 느껴지셨어요? 네, 저는 뭐 일반적인 기업 사이드에서의 관점, 그리고 뭐 기업의 경쟁력이나 아니면 기술 이런 부분들만 보면은 여전히 엔비디아는 짱짱하구나.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2, 3년 정도에 확실히 적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애플이 엔비디아 이제 안 쓰고 네. 구글 AI 칩으로 우리 이제 학습시키고 뭐 다 할 거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또 발표하려고 그러잖아요. 10월 달에. 네네. 그 애플 인텔리전스 AI인데 그것도. 그렇게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위협이 안 돼요. 2, 3년 내 위협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맞습니다. 이것도 이것까지 이해하셔야지 제 취지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불안감에는 이 애플이 전통적인 지금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GPU를 안 쓰고 이 구글이 만들고 있는 이 특화된 AI 가속기 칩, 그러니까 이걸 구글에서는 TPU라고 하는데요. 이게 Tensor Processing Unit의 약자입니다. 이걸 쓰겠다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TPU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픽이 아니라 T라는 점인데요. 이 텐서가 나오는데, 저희가 왜 이 엔비디아의 GPU 얘기할 때 이 결국에 GPU가 강점이 있는 거는 복잡한 숫자 계산, 행렬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렬 연산을 엄청 잘한다. 그 목적으로 그 안에 텐서 코어라는 게 있다. 전용. 이런 얘기까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행렬보다 더 복잡한 이 숫자 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네. 네, 이거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물리학이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설명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텐서라는 게 어쨌든 간에 네, 복잡한 안에 행렬이에요. 네, 행렬 위에 행렬이 또 얹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네, 압축적으로 딱 집어넣어 놓은 어떤 형태. 네. 뭐 쉽게 얘기하면 4차원, 쉬운 거 아닌데 4차원 행렬인데 4차원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들이 행렬보다도 더 복잡하게 쌓여 있는 숫자 덩어리다. 이런 숫자 덩어리를 하나하나 계산하려면은 이 전통적인 CPU나 GPU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특화해서 만든 이 칩이 바로 T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사를 보시면 꽤 오래됐어요. 그냥 10년 넘었습니다. 이게 요즘은 구글이 AI에서 좀 약간 뒤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단연코 지금의 AI 혁명을 만들어낸 핵심 주장 구글입니다. 엔비디아도 아니고 네. 오픈 AI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는 아니고. 최근 들어 주목을 받은 네. 거고, 진짜 10수년 전부터 그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구글이 거의 원캐리 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지난번에 여러 가지 2010년대 초에 지금 딥러닝 분야의 구루들이 다 구글로 모여 들어갔고, 여기서 큰 여러 가지 딥러닝 기술의 발전을 이뤄냈죠. 그래서 뭐 제프리 힌튼이라든가 뭐 알렉스 크리첵스키, 일리아 서스케처, 뭐 제프 딘, 앤드루 이런 식으로 유명한 구루들이 다 2010년대 구글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알아들은 사람 이름 뭐 일리아 실축해버, 이 사람이 오픈 AI에서 네. 샘 알트만한테 쿠데타 일으켰던 맞아요. 그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뒤로 다 여기저기 빅테크들로 흩어져 갖고 또 AI 혁명을 각 분야에서 이끌고 있는 그런 주역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 2010년대에 막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야, 딥러닝, 우리가 모델의 돌파구는 찾았다. 그런데 컴퓨테이션 파워, 이 연산 능력이 지금 계속 갈증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CPU나 GPU 갖고는 이건 너무 부족하다. 진짜 AI만을 위한 전용 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구글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뭐 애플 실리콘 만들어서 자체 AP 개발하듯이, 야, 우리는 AI를 위한 칩, ASIC이라고 하죠, 이게. 네, 그럼 어떤 특정 목적의 전용 이 칩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GPU도 AI 전용 칩은 아닌 아니죠. 거죠. 원래 그래픽용인데 이게 좀 그 행렬 연산에 적합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쓴 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10년 전에 구글에서 막 한창 연구하려고 그때 엔비디아 GPU를 갖다가 4만 개를 막 샀다는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문한 게 보통 한 1.3억 달러인가 그 정도. 뭐 이제 1,500억에서 네, 2,000억 사이. 네. 그때는 2천억 어치 GPU 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뉴스였는데, 지금 감동이 없네요. 네, 지금 막 몇 조 원씩 산다고 네, 그러니까. 진짜 수십 조씩 싸들고 오는 시대가 됐으니 진짜 구글이 뭐 그런 면에서 선견지명이 있었던 그때는 거죠. 엄청 큰 돈이었던 네. 거죠. 그렇게 투자한 기업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구글이 느끼기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엔비디아나 이런 GPU 제조기업에 의존한다? 야, 이거 그러다가는 우리 이익 다 뺏기겠는데? 이미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빅테크들이 돈 벌어서 다 엔비디아 주고 있는 상황을 그때 예견해갖고, 야, 우리가 그 상황, 그 꼴 나지 않으려면 우리 독자적으로 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개발하기 시작한 게 TPU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거를 개발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는 지금 어떤 거예요? GPU하고 비교할 지금 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 원래 그 당시에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기반이 없었죠. 그래서 2013년부터 열심히 관련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요. 개발 프로젝트가 그때 한 15개월짜리였는데 15개월 만에 이 아키텍처 같은 걸 완전히 다시 다 설계를 하고 그리고 생산까지 다 완료해서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한 칩을 갖고 이 데이터 센터에 꽂을 수 있는 이 미니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컴퓨터까지 다 만든다. 굉장히 빠듯한 거였죠. 그 빠듯한 15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때 이미 생산까지 한 거예요. AI 칩을. 물론 뭐 그것도 위탁 생산하긴 했지만 파운드리. 어쨌든 반도체 설계자,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역할 그때 구글이 시작을 이미 했다는 제로 베이스부터 컴퓨터 제작까지 15개월 만에 해냅니다. 물론 그걸 갖다가 이 짧은 기간에 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레가시 기술을 쓰긴 했어요. 그 2014년인데 그 당시는 최첨단 공정이 인텔 CPU에서 주로 썼습니다. 그땐 인텔이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인텔이 5세대 코어 CPU 만들던 시절인데 그때 인텔은 14나노 공정을 썼는데 야 그거 우리 쓰기는 좀 아직 수요도 불확실하니까 그때 28나노 공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뒷세대 공정을 쓰고 클럭수도 한 700MHz로 좀 작게 해갖고 그리고 램도 DDR3 일반적으로 쓰는 DDR 램을 써서 그러면서 만들어갖고 결국에 15개월 만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PU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글 내부의 AI 연구에 처음 써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내부에서만 일단 쓴 거예요. 외부로 이렇게 네, 그거 맞습니다. 판매하는 건 공개 아니고. 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안 알려졌나 봐요. 네, 다들. 처음에 안 알려졌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어디선가 막 뜬 소문으로 AI 전문가한테 구글에서 요즘 AI 때문에 자체 칩까지 개발한다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네,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몰랐는데 이게 그 다음 해인 2015년이 돼서야 공개가 되죠. 그렇군요. 아니죠. 2015년에 도입되고 2016년에 공개가 되죠. 공개를 하는 2016년 거예요. 5월에 구글 I/O 컨퍼런스 I/O 하셨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거기서 이제 딱 우리가 TPU라는 걸 만들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TPU 자체에 놀랐다기보다는 이 TPU가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처음 공개한 게 아니라 이미 쓰였다. 어디?
알파고에. 알파고의 TPU가 쓰인 거예요? 네. 알파고 학습할 때? 네, 바둑? 네. 2010, 그럼 2016년에 와가지고 이세돌하고 바둑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 알파고가 2016년 3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요 아이오 컨퍼런스가 5월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야 저런 알파고를 돌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이 GPU, CPU를 많이 박아넣었을까 막 그런 거 갖고 다들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 그 부럽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오 컨퍼런스에서 사실은 우리가 TPU를 썼지롱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네이처 논문이 나왔었는데 네이처 논문에 CPU, GPU 얘기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TPU가 사실 있었다. 그래서 사실 TPU를 쓰니까 GPU보다 획기적으로 적은 수의 칩만 쓰고서도 우리가 충분한 성능을 냈다라고 하니까 이야 역시 구글이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야, 모델도 정말 만들고 대단하네요. 하드웨어까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양수겹장의 회수가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엄청 대단한 준비를 미리 해놓고 빵 터뜨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알파고는 사실은 AI로서는 굉장히 초기잖아요. 지금의 네.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오기까지는 또 굉장히 발전하면서 따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따라갔나요? 어때요? 네, 구글에서 이 TPU 버전 1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알파고라는 빅 이벤트에도 참여하니까 됐어, 가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차세대 V2, V3를 계속 내놓죠. 그러면서 V2부터는 이제 투자를 제법 합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에 가까운 이제 16나노 공정으로 이제 뛰고 이제 좀 비싼 공정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트랜지스터 많이 박아놓고 그리고 메모리도 야, 역시 메모리는 대역폭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DDR 갖고는 안 되니까 뭘 써야 되겠어요? 그게 광대역, 그러니까 광대역. HBM? HBM을 그때부터 씁니다. 버전 2부터. 그렇군요. 네. HBM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HBM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TPU가 제일 처음 쓴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GPU들에도 쓰고 있었어요. AMD가 처음 쓰고 이 엔비디아도 2016년에 나온 이 파스칼 아키텍처의 P100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네네네. H100, A100 뭐 그 이전 모델로 P100이 있었는데 그때 HBM을 쓰긴 썼어요. 근데 수요가 별로 없었죠. 네네네. 근데 어쨌건 구글이 이 당시에 HBM, 구글도 이 대세에 맞춰서 HBM을 박아넣은 이걸 만들어 갖고 버전 2부터는 정말 많이 찍어내서 그때부터는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 하드웨어 자체를 팔진 않지만은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그 다음부터 제공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게 구글 컴퓨터 엔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구글 컴퓨터 엔진. 컴퓨터 엔진. 네, 너네 AI 연구하고 싶으면은 우리 클라우드 이용해. 아.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을 계속 밀고 있었으니까 네네. 이건 우리 비장의 칩이니까 너네한테 팔진 않겠는데 쓰고 싶으면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해. 이런 식으로 끌어들인 거죠. 지금 황금광이 근데 지금 AI 칩하고 클라우드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네. 구글은 미리 다 투자를 하고는 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측만 해도 AI가 앞으로 발전하면은 구글이 다 먹겠구나. 우린 다 구글 앞에 가서 저희도 모델 쓰게 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거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2010년대 말 정도에는 구글이 완전히 AI 칩도 먹고 이 검색 엔진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천하통일한 것 같은 뭐 지메일로 다 회원 가입시키고 그런 것 같은 분위기였겠어요. 맞습니다. 2010년대 말 2020년대 초는 뭐 정말 구글은 거기다가 이런 막강한 서비스에다가 막강한 R&D 연구 인력 또 훌륭한 모델 거기에 TPU라는 이런 아주 AI 특화된 AI 특화해서 만들었으니까 전력 소모도 적거든요. 이런 컴퓨팅 파워도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글의 세상이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어쩌다가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밀리게 된 거지? GPU를 알지 TPU는 거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사실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GPU라고 하죠. 이 범용 GPU를 갖다가 어떻게든 이 사용을 늘리게 하려고 계속 제너럴 노력을 퍼포스 했고. GPU. 맞습니다. 그러면서 쿠다 플랫폼에 많은 투자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구글이 TPU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AI가 되긴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 GPU 계산 용도의 GPU 쪽에 우리가 진짜 신제품을 더 뛰어난 걸 내야겠다면서 굉장히 세대 교체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BM을 쓴 파스칼 P1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볼타로 넘어갔어요. 볼타로 넘어가서 볼타는 V니까 V 젠 100이 나왔죠.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요때 구글에서는 TPU 버전 3가 나왔는데 TPU V3에 비해서 성능이 좀 딸렸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도 왜 GPU 왜 써 그거? 우리 TPU가 훨씬 좋은데 그게 딱 2017년, 18년, 19년 요때였어요. 요때 구글은 이미 V2, V3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박아놨기 때문에 요때 신제품 개발을 좀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요때 엔비디아가 네. 절치부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때부터 또 이 신제품에 투자를 하는데 그때 이 결과로 나온 게 2020년에 나온 암페어 아키텍처의 A100입니다. A100. A100. 네. 지금 주력 제품이 A100, H100, 이제는 B100으로 그렇죠. B100, 네네. B200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A100이 B100이 블랙웰이고 네. H100이 하퍼고. 네, 그렇죠. 하퍼고 A가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근데 이 A100이 2020년에 나오는데 여기서 TPU 성능을 역전해 버렸어요. 요거는 TPU는 그 당시에 TPU 버전 3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 14나노 공정인가 그 정도 썼는데 엔비디아는 요 암페어 아키텍처에서 7나노 공정으로 확 이제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미세 공정으로 하면서 이게 네네. 굉장히 성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키텍처 상으로도 발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 거대 언어 모델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모델 자체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딥러닝의 이런 줄기지만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이게 쓰이면서 이걸 확 뒤집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 얘네가 굉장히 어떤 특정 모델에 최적화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 전에 많이 쓰던 게 대세라고 생각하던 게 CNN, RNN이라고 이것도 뭐 말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뭐 네. 합성곱, 신경망 뭐 이런 것들인데 요런 특정 모델에 맞춰서 얘네가 최적화가 돼 있었는데 트랜스포머라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나오니까 이 최적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갖다가 트랜스포머에 맞게 다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TPU는 그게 약간 어렵고 GPU는 범용성이 좀 더 좋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의 쿠다 라이브러리가 막강하다 보니까 쉽게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든 A100이 나오면서 네. 이 구도가 확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TPU는 더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환경이 네, 바뀌니까 부자연스러운 이 전환이 부자연스러웠는데 전환이 어려웠다. 그만큼 유연했던 엔비디아의 칩은 요게 모델이 조금 바뀌어도 쉽게 넘어갔고 또 요 당시에 구글의 너무 독주에 반기를 품고 많은 이 전문 연구자들이 구글을 나와서 독자 회사 차리고 그랬어요. 다른 빅테크들의 견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드웨어 갖고 우리도 독자 데이터 센터 만들고 싶은데 칩을 안 파네 쟤들은. 그러다 보니 어디 좋은 칩 없을까 싶었는데 엔비디아가 딱 A100을 내주니까 저거다. 저거면 우리 TPU 못지않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역전이 된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14나노에서 7나노로 이렇게 반으로 줄이면서 네.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는데 구글도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대응을 구글도- 하지 않았나요? 구글도 그래서 이제 잠시 미뤄놨던 신제품 개발에 나서갖고 2021년 그 다음에 버전 4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7나노 공정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그전에는 감히 엔비디아와 비교도 안 했는데 에이 쟤네 안 따라오면 멀었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버전 4는 A100보다 성능이 거의 대등해. 일부에서는 더 좋아. 전력은 훨씬 덜 써.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일단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게 뭔가 좀 불안하다는 증거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죠. 엔비디아가 2022년에 지금 말씀한 호퍼를 내놓으면서 H100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쫓아오면 다시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는 역전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부랴부랴 V5를 만들어서 또 2023년에 내놓는데 이것도 H100보다 자기 구글들 말로는
성능 좋아. 뭐 많게는 9배까지 특정 연산에서는 좋다고 하고 실제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 구글의 그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한 이 사용자 커뮤니티 사이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LLM이 그 다음에 히트를 치기 시작하고 뭐 하다 보니까 요즘 보시면은 빅테크들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막 등장을 하고 또 메타가 이런 파라미터 같은 거 공개하면서 이 민간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려다 보면은 남들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남들이 짜놓은 코드 보고서 나도 빨리 베껴서 조금 더 이 변경시켜가면서 발전시키는 이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TPU는 사용자가 적다 보니까 구글의 컴퓨터 엔진을 쓰는 소수만 있고 대부분은 그것도 구글 내부에서만 쓰다 보니까 소스를 당연히 얻기 힘드니까 사용자들이 그걸 안 따라했어요. 아, 반면 이 엔비디아 GPU를 쓴 이런 진영에서는 그 코드가 많이 또 오픈소스 쪽에서 나오고 막 이 여러 가지 깃허브나 뭐 그런 데서 스택 익스체인지 같은 데서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그거 보고서 막 따라하면서 하니까 한번 그렇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은 엔비디아 칩 쓰고 싶겠죠. 아니, 내가 여기서 TPU 쓰면 이거 다 다시 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스노우볼 효과에 의해서 GPU의 사용 연구자들이 많아지면서 회사에도 GPU 사주세요.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생태계 전략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인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원래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태계 전략 잘 써갖고 안드로이드에서 승리를 한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다 먹어보겠다. 우리가 AI 분야에 애플이 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이게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엔비디아라는 강적에 의해서. 다 먹어야 되니까 공개 안 하고 쫙 가둬놨는데 바깥에서 더 새로운 게 생겨서 그냥 맞습니다. 다 장악을 해버린 셈이네요. 엔비디아가. 네. 그러면서 그쪽이 커져버리면서 구글이 역전에 허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애플하고 제휴하면서 그걸 한번 다시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그래도 10년 이상 해오던 게 있으니까 이 구글의 기술력은 상당합니다. TPU가 실제로 GPU보다 좋은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고 뭐 성능 자체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고객만 다시 크게 확보해서 사용자 기반을 확 늘리면은 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애플 입장에서도 애플의 이 구미는 항상 슈퍼 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거기 호락호락할 진짜 슈퍼 울트라 을인데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 굉장히 깝깝하다 보니까 우리 쟤네 키워주기 싫어. 우리까지 키워줘야 되냐? 우리까지 돈 싸들고 엔비디아 키워주는데 동참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 기술력이 있는 구글이랑 한번 해보자라고 이번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TPU는 특화된 그런 아키텍처고 네. GPU는 좀 범용성이 있는 거라서 이게 네. 트랜스포머 모델이 됐을 때 TPU는 적응하기 좀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점들이 해소가 되는 건가요? 네, 이미 버전 4, 버전 5 오면서 뭐 그런 점은 다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는데 여전히 이 사용자들의 관성이 붙어서 이게 조금 불리한 것이고요. 뭐 이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모델이 어떻게 아직 AI가 초창기다 보니까 모델 세팅도 잘 뭐가 정답인지 계속 발전하는 도상이다 보니까 이런 전환의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만약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대로 계속 완숙해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 앞으로는 이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보다도 그 다음부터는 오펙스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영 비용을.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전력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아마 TPU가 다시 각광받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노리고 지금 그 다음 애플과 구글의 포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모델이 AI 모델이란 게 안정이 되고 나면 네. 이런 범용 칩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화된 칩이 그 다음부터 최적화 시켜야죠. 그 시대가 오면은
예, 아무래도 구글의 TPU가 다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쪽을 우리가 믿어보자. 애플의 심사는 그거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그래도 2, 3년은 계속 뭐 독점적 지위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깨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해도 2, 3년 안에 그런 세상이 안 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관성을 봐서는 그 관성이 2, 3년은 갈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또 몇 가지 막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엔비디아에 실망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또 오픈 AI는 챗GPT5 슬슬 내놓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와우 포인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기똥차게 푼다는 얘기들이 벌써 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쪽 진영들이 지금 계속 엔비디아 아키텍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내놓는 걸 보면은.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엔비디아 칩 외에 다른 쪽에 투자할 만큼 지금은 어떻게든 빨리빨리 쫓아가서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안전한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게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게 2, 3년은 더 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혹시 TPU는 구글이 지금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거하고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 TPU는 고유명사입니다. 네네. 상표기 때문에 이거는 구글만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AI 모델, 특히 딥러닝 모델에 특화된 이 CPU를 이런 칩을 만들어야겠다는 거는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NPU라고 하죠. NPU. 네, 뉴럴 써갖고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NPU 좀 만들겠다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피리오사인가요? 뭐 그런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그런 쪽에 설계 지금 하고 있고, 딥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기업들이죠, 쪽에서 반도체 분야에.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 그렇게 뚜렷한 이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의 이게 뭔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지금의 구글의 이 GPU가 특히 강한 게 이 학습에 강합니다. AI 모델 학습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주로 진력한 게 뭐냐면은 학습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추론의 시대, 즉 그냥 이걸 갖고 AI 모델을 열심히 돌리는 그런 시대에 맞춰갖고 그쪽 성능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는 걸 설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학습이 좀 더 필요하다면 몇 년 정도 더 학습이 필요하다면은 엔비디아 외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그냥 말잇기 놀이처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과정인 거죠. 네, 더 똑똑한 이 AI를 만드는 AI 거고. 교육시키는 거고요. 교육시키는 거고. 추론은 AI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서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학습이고 말 그대로. 네. 추론은 그 졸업하고 나와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죠. 열심히 퍼포먼스 뽑아내고 실제로 일하는 게 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습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추론 단계로 가면 AI 칩이 추론만 더 잘하는 칩을 써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머리는 적당히 이제 찼으니까 회사에서 일 잘하는 칩을 AI를 만들겠다. 맞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네.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죠. 일 맞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네. AI 칩도 마찬가지다. 네. 그때는 TPU에게 또는 NPU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 시대로 가면은 아마 기회가 올 것이고, 근데 그때는 아마 구글 외에 다른 기업이 장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비극인데 어쨌든 오픈 소스 전략으로 굉장히 성공한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 AI 칩은 어디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가둬뒀다가 바깥에서 뭔가 오픈해서 생태계 만드는 전략을 쓴 엔비디아한테 완전히 다 먹혀버렸다는 게 굉장히 비즈니스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네, 뭐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참 그때 생각해보면은 불과 오래전도 아니에요. 2, 3년 전만 해도 진짜 AI 대표 기업 하면 구글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엔비디아라고 하듯이 이런 역전 참 아이러니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거죠. 물론 2, 3년이 3년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최 네. 박사님. 네. 오늘 최승병 박사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뒤에 주가 하락, 그리고 애플과 구글의 AI 칩 동맹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내일 오전 11시에 저는 다시 찾아뵙고요. 최승병 박사, 물리학 박사이시고 전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신 최 박사님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